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심화 과정으로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내용 중 일반 모형을 적용한 손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요약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해야 하거나 회계정책 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의 경우 예를 들면 제3자에 대한 대여금, 금융기관이 갖는 대출 등의 손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 모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 모형을 적용한다면 신용위험의 증가, 손상 여부에 따라 12개월 기대시효 손실 또는 전체기간 기대시효 손실을 인식합니다. 다음부터는 일반 모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충당금 설정율표 방식이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모형을 중심으로 손상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당금 설정율표라고 하면 연령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고기간 말의 채권의 연체일수에 따라 연령을 구분합니다. 그 후 개별 연령 그룹별로 사전에 정해진 특정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채권에는 1%, 1일에서 30일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10%, 360일 초과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합니다. 과거에 1039화에서 기업들이 적용한 충당금 설정율표 방식은 대손율의 적정성과 숨겨진 대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그룹별로 적용한 1%, 10%, 100%가 실제 회사의 과거 대손 경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추정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인지, 둘째는 연체되지 않은 정상채권에도 인식해야 할 대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되지 않은 정상채권이라고 무조건 0%, 1%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충당금 설정율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109호를 올바르게 적용한 충당금 설정율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룹핑입니다. 우선 금융자산을 동일한 위험 특성별로 그룹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채무자로부터 발생된 채권은 동일한 위험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의 채무불이행률 결정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용손실 정보를 통해 손실률 또는 채무불이행률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도출한 과거의 채무불이행률 정보에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과거의 경험, 정보를 통해 도출한 과거 손실률에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여 손실률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상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1109호 손상의 핵심이므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룹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실률을 올바르게 산출하고 반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금융자산을 동일한 위험 특성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이 동일한 위험 특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특성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영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룹핑은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기업보다 채권 회수에서 신뢰성이 낮은 편이고 지급 시기도 늦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룹핑을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이 높은 대도시의 고객이 소득이 낮은 소도시의 고객보다 채권 회수에서 신뢰성이 높은 편이고 이는 실업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룹핑을 평균 소득이 높은 대도시 고객과 평균 소득이 낮은 소도시 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업별, 상황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시한 예시 외에도 제품 유형, 지리적 위치, 금융자산의 통화, 고객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핑을 할 때 기업은 채권 회수 및 대손 발생과 관련된 실제 기업의 현실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같은 그룹에 있는 고객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손실 패턴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 손실률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과거 손실률 결정은 과거의 신용손실 이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적절한 과거의 대상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발생된 채권이 어느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또는 채무불이행 되었는지를 분석하며 대상 기간은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대상 기간이 너무 짧다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으며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장의 영향, 과거 경험을 손실률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손실률 분석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기관으로서 1년 내에 채권 회수가 되는 기업은 대상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상 기간 내에서 채권 회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 단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30일 이내, 31일에서 60일 이내, 61일에서 180일 이내 등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구분 후 각 기간 단위별로 채무 불이행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업별로,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손실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의 유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손실률을 임의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안 되며 각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여 손실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과거 데이터가 없다면 유사한 대용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전망 정보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IFRS 9의 핵심 개념입니다. 미래전망 정보는 보호기간 말 후에 채권의 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금융자산과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를 과거의 손실률에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채권 회수율 간의 관계를 관찰한 후 이를 손실률에 반영해야 합니다. A사가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예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1에서는 실업률이 채권 회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개인 고객의 매출 채권 신용도는 악화됩니다. 반면 그룹 2의 경우 국내 총생산과 물가상승률 또는 기준금리가 채권 회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업별로,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특정 거시경제 변수와 채권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비선형 관계일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별도의 통계적 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통계 기법은 확률적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다음은 일반 모형을 적용하여 대여금의 기대 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2000X1년 7월 1일에 특수관계 없는 C사에 350만원의 대여금을 실행하였습니다. B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대여금 만기는 3년, 연 이자율은 5%입니다. 대여금은 SPPI와 사업모형 조건을 고려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B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손실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무불이행률과 예상 손실 금액을 산출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사는 각 시점, 즉 2000X1년 7월 1일, 2000X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에 얼마의 손실 충당금을 인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 7월 1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대여금을 최초 인식한 시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B사는 12개월 기대시효 손실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2001년 7월 1일 현재 기대시효 손실은 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 12월 31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신용위험은 10%였지만 2001년 말에는 15%로 증가했기 때문에 B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기대시효 손실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 12월 31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3%로 최초 인식 시점의 10%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는 2002년 말에 12개월 기대시효 손실을 인식하였고 그 금액은 5천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은 매 보고기간 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최초 인식 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직전 기말인 2001년 12월 31일과 비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일 간주 규정과 집합평가와 개별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사는 1109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D사는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룹 1 고정금리 대여금과 그룹 2 변동금리 대여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룹 1의 대여금 1부터 대여금 4는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집니다. 해당 대여금은 동일한 지역에 대한 대여금이며 모든 대여금은 현행 시장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D사는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D사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채권은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D사의 채권은 별도로 제시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다수의 소액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사의 자금팀에서는 향후 2년간 시장 이자율이 약 1%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D사의 과거 정보에 따르면 시장 이자율이 1% 상승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 채권에 해당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10%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D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룹 1과 그룹 2의 향후 12개월 동안 채무불이행 확률을 산출하였으며 그 외에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확률, 채무불이행 시 손실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 기대 정보를 반영하고 실제 D사의 손실 경험과 담보로부터의 회수 금액을 포함하여 D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D사는 대여금 1부터 4에 대해 그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D사는 또한 2001년 말 현재 집합평가를 하기 위한 그룹 1과 그룹 2의 연령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2001년 말 현재 대여금을 고정금리 그룹 1과 변동금리 그룹 2로 나눠서 연령별로 구분한 표입니다. 개별 평가 대상 대여금 1부터 4 중 대여금 2, 15만원은 정상 채권이므로 개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후 집합평가를 위해 그룹 1의 정상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여금 1은 90일 연체이므로 채무자가 파산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기간 기대시효 손실을 측정하였으며 그 금액은 2만원입니다. 대여금 4는 채무자가 실직하였고 상환 연기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기간 기대시효 손실을 측정하였으며 그 금액은 13,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합평가를 하는 그룹 1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영역에 15만원이 추가되어 12개월 기대시효 손실을 계산한 결과
그 금액은 7,750원입니다. 31일에서 60일과 61일에서 90일은 30일 초과 연체에 해당하므로 손상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구간에서 계산한 전체 기간 기대시효 손실은 2,1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0일 초과 영역은 90일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이 된 것이므로 전체 기간 기대시효 손실은 31,25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집합평가를 하는 그룹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동금리 대출의 정상 채권 중 이자율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 10%는 그룹2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의 10%인 5만원은 스테이지 2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스테이지 1의 기대시효 손실은 1,125원, 스테이지 2는 1,250원, 스테이지 3는 12,5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손상 차손은 89,063원입니다. D사의 대출은 다수의 소액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개별 대출 기준으로 신용손실과 담보에 대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D사는 대부분의 대여금을 집합평가하였고 고정금리 대출 중 특정 대출에 대해서만 개별 평가를 통해 기대시효 손실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손상 중 일반 모형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